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다들 무탈이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올해로 6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은 태어나 처음이라 글을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부디 이 글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이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부모가 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도 있었고 부모가 너무나도 가난하여 돈을 벌어온다는 명목으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아원 원장님을 원장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를 돌봐주셨던 원장 어머니는 제가 여태 보고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인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제가 천수를 다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사실일 겁니다. 마치 마더 테레사 같이 다정하고 따뜻했던 원장 어머니는 저마다의 상처가 많은 고아원 아이들의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셨고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입양을 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서로 정이 들었던 아이들 사이에서는 조금 아쉬운 작별이긴 했지요. 저 또한 고아원에 11년이라는 세월을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어머니께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안녕, 너구나, 윤지숙이라는 아이가. 원장 어머니를 따라 원장실로 들어가니 인자하게 생긴 아주머니와 아저씨 한 분이 소파에 앉아 저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낯을 조금 가리던 제가 원장 어머니 뒤로 숨으니 원장 어머니는 살풋 웃으시며 제가 낯을 가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좀 더 자주 봐야겠네. 원장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표정을 짓던 두 부부는 앞으로 자주 저를 보러 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원장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고아원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자 저는 곧바로 물어보았죠. 저분들은 누구세요? 너를 보고 싶어 하던 분들이셔. 저를요? 저를 왜요? 우리 지숙이가 너무 예뻐서, 햇살 같아서, 그래서 지숙이랑 가족이 되고 싶으시대. 고아원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쁘다, 햇살 같다는 이야기는 원장 어머니나 할 법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저 낯설었지요.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에 기쁘다기보다는 어린 마음에 나를 언제 봤다고 가족이 되고 싶다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한낱 호기심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들은 매일매일 저를 보러 오기 시작했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 줄 아이스크림이나 빵 등 각종 간식들 그리고 새 옷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아원의 가장 오랜 후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맘때쯤이었죠. 그들은 몇 주가 지나도 저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잠든 늦은 밤 원장 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원장실로 불러내어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셨죠. 지숙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거요? 지숙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히 고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애진작에 입증이 되었고 고아원의 오랜 후원자였기 때문에 제가 입양을 가더라도 학대를 당한다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에서 저는
그들과 가족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입양을 가는 날 예쁘게 단장을 해줍니다. 평소 안 입었던 새 옷을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지요. 평소와는 다른 내 모습에 입양을 간다는 것을 직감이라도 하듯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 좋은 아줌마 집에 가는 거야? 응, 언니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랑 살러 가. 잘 됐다. 언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누나 행복해야 해. 알겠지? 거기 가서도 우리 잊으면 안 돼. 걱정 마. 잊을 일 없을 테니까. 너희들도 꼭 행복해야 해. 알겠지? 동고동락했던 아이들과 짧은 작별 인사를 끝내고 정들었던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 생전 처음 보는 저택, 으리으리했던 주차장,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저를 맞이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이제는 나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니 활짝 웃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며 왔구나 우리 딸,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해 라 말해주곤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저는 그날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나를 품어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정말 어색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것, 학교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갓 지은 밥 냄새가 난다는 것, 잠이 올 때 몸을 누일 푹신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죠. 양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 덕에 낯을 가리고 소심했던 저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갔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급의 반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기 때문에 종종 학급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했죠. 제 인생이 변하게 된 계기의 99% 정도는 제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양부모님 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행복한 날만 계속되었다면 좋을 텐데 세상은 제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이 보기 싫었던 것인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주말을 맞아 가족여행을 가던 저희 가족이 역주행 오던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쾅하는 굉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보이는 것은 차 안이 아닌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윤지숙 환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성심대학병원입니다. 차 사고가 나서 이쪽으로 실려왔어요. 엄마랑 아빠는요? 윤지한 환자분이랑 성희옥 환자분 따님 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어디에 계시는데요? 아버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치료 중 운명하셨습니다. 학생은 어머님이 품에 껴안아서 충격을 덜 받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또한 성취하는 몸이었지만 가족이라고는 저 혼자뿐이었기에 부모님의 장례를 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장 어머니도 소식을 접하시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원장 어머니. 뭐가 감사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지숙이 예쁘게 잘 컸네. 내년이면 성인이지? 네, 저 입양 갈 때가 11살이었는데 벌써 8년이 지났네요. 한번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 좋은 일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토닥토닥. 원장 어머니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의 저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죠. 양부모님은 교류를 하는 친척들조차 몇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거두어 키워주거나 조금이라도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남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몫으로 남겨진 수십억 대의 유산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쓰고 싶을 때 펑펑 쓰며 사치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목숨값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제가 10년가량을 살아왔던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살다 떠난 고아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원장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리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자라왔던 곳이라 그런지 원래 살고 있던 집보다도 편안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쌓인 빨래를 빨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아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 같이 봉사를 하는 한 남자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관심도 없었는데 순박한 표정과 말투, 그리고 인품이 마음에 들었지요. 원의 봉사자가 저희 둘뿐이다 보니 원장 어머니도 저희 두 사람을 본격적으로 엮어보고 싶은 심산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숙이, 너 창건 학생 어떻게 생각해? 창건 씨요? 뭐 착하고 순하고 애들 좋아하고 뭐 그런. 네가 올해 몇 살이지? 저 올해 20살이에요. 20살? 연애하기는 딱 좋은 나이네. 창건 학생 내가 봐도 참 순하고 착한 청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 있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사실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에게 제대로 다가갈 수 없었던 건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의 이불을 빨래하던 중 그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되게 오랫동안 같이 봉사했는데 대화 한마디 못 해봤네요. 그렇네요. 워낙에 일이 많으니까. 저 혹시 몇 살이세요? 전 올해 20살이에요. 오, 저랑 동갑이시네요. 말 편히 해도 될까요? 네? 뭐 그러세요. 그는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을 걸고 싶었던 것처럼 신이 나서 혼자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본인이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살아온 환경까지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오늘 말도 처음 해봤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이상한 건 낯선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가 그의 이야기는 하나도 싫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불우한 환경에서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준 그에게 내적 동질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아래에서 자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엄마는 다른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나버렸고 아빠는 멀리 돈을 벌러 간다고 말을 한 뒤로 16년 동안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준 그에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요. 할머니가 창건 씨 참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하하,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노안으로. 저는 엄청 슬펐는데 남들은 호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그만큼 살다 가신 것만으로도 어디냐면서. 참 웃기지 않아요? 아무리 호상이라도 가족들은 슬플 텐데. 순간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는 당황스러운 제 표정을 읽은 것인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되려 제가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어색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봉사가 끝나는 시각, 그는 가방을 챙기는 저를 붙잡고 같이 밥을 먹자며 말을 걸었어요. 밥이요? 네, 저 지숙 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지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저라는 사람이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봉사하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면 좋죠. 저도 막 친구가 필요하던 참이었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그의 제안이 뜬금없고 당황스럽긴 했어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그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통하는 것도 있었고, 짧은 대화를 통해 저 또한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날 그와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장 어머니의 바람대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된 지 2년가량이 지났을까? 그는 저에게 풀꽃으로 엮은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없는 고백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나중에 본인이 더 큰 사람이 된다면 그땐 풀꽃 반지가 아니라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겠다는 말과 함께 2년간 만나왔던 그는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돈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방랑자 생활을 하더라도 함께 한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왔었기에 저는 그의 멋없는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멋없고 무드 없어도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도 친척도 없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졌던 저희는 둘이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간단히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따뜻했던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많은 의지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신혼생활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던 그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리듯 불타오르던 그의 마음도 점점 상해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묻혀오던 그 사람. 어느 날 하얀 와이셔츠 위에 옅은 립스틱 자국을 묻혀서 온 것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웬 립스틱 자국? 아, 그냥 뭐하다 좀 묻었어. 립스틱 자국 아니야. 당신 왜 거짓말해? 누가 봐도 여자 립스틱 묻은 거 맞잖아. 내가 바보로 보여? 적당히 좀 해. 내가 아니라잖아. 당신 뭐 의부증 같은 거 있어?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당신 요새 달라진 거 알아? 달라진 건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이지.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예전만큼 당신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당신도 그렇지? 무슨 소리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응,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남편의 말. 그리고 그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와이셔츠의 립스틱 자국도 늘 묻혀오던 낯선 향수 냄새도 모두 그 사람의 것이었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계속 돈을 아끼는 제가 물건을 살 때 비싼 걸 사기보다는 저렴한 것을 사는 제가 공상맞아 보였다며 저와는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남편은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까웠던 저희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원장 어머니는 저에게 재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또래 여자들 중 아이를 일찍 낳은 사람들은 벌써 애가 초등학생이 된 사람들도 있다며
이제 그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을 하셨어요. 이혼을 한 후 혼자 지내면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또 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혼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었기에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재혼을 할 생각은 없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로 살아왔지만 나를 입양해 주었던 양부모님이 주셨던 사랑처럼 나도 다른 아이들을 입양해서 받은 사랑을 베풀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원장 어머니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응?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네. 저도 어린 시절에 고아였지만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셨고 많은 사랑을 주셨기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받은 사랑을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네 뜻이 그렇다면 내일 고아원에 한번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고아원으로 향했고 거기서 원장 어머니는 내 쌍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꼬물거리는 네 명의 아이들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탓에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어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저는 처음 봤던 내 쌍둥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내 쌍둥이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명 미상으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영우, 영규, 영재, 영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고아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며 느낀 건 아이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쌍둥이들은 제 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짧은 시간차로 태어난 쌍둥이들이지만 확실히 성격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첫째 영호는 초등학생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의젓했고 둘째 영규는 조금 별스럽긴 했지만 영호를 닮아 성숙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셋째 영재는 노는 것을 좋아했고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애교도 정말 많아 틈만 나면 저에게 엄마 하며 안겼고 형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저희 집 사랑둥이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하나의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막내 영현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원 한 군데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영호의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영재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공부 면에서도 예술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면모를 보였고 둘째와 셋째의 경우 축구 선수로 키우라는 주변의 권유가 있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막내 영현이는 늘 학교에 가기 싫다며 늦장을 부렸고 받아쓰기나 일기를 쓰는 숙제 등을 제대로 해가지 않아 혼이 났으며 틈만 나면 동급생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리기 바빴죠. 덕분에 저는 눈 감고도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학교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막내의 행동에 저는 나를 잡고 막내를 불러 앉혔어요. 영현아,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 아, 왜요? 싫어요. 엄마는 영현이랑 눈 보고 대화하고 싶은데 싫어? 안 쳐다봐 줄 거야?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눈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죠. 엄마는 영현이가 바르고 착한 어린이로 커졌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을 계속 때리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아파할 거고 상처를 받을 거야. 엄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영현이 왜 그러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왜 그러는지 알아야 엄마도 영현이를 이해하지. 엄마, 내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응? 아이의 말 한마디에 심장은 확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미친 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본인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황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막내는 한숨을 푹 내쉬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슴에 커다란 못이 박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도 쳐다봐 주지도 않았으며 다른 형제들과도 거리를 두는 듯 보였어요. 장남인 영호는 그래도 마치이니 막내를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성적이지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엄격하게 시켜 고등학교 입시를 진행하기 수월하도록 만든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좋으니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를 때마다 상위권의 성적을 제게 가져왔고, 둘째와 셋째는 중학생이 되자 축구부에 들어가 지역 경기에 출전하곤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막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지요. 막내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1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지요. 폭행 사건에 휘말려 재판이 열리던 날 피해자 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지만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았던 탓이었죠. 제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을 했고 부족한 것 없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어긋난 길로 틀어져 버리니 저 또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막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말없이 막내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예전에 제가 기분이 울적하고 삶이 힘들 때마다 들리던 한 마을이었어요. 작은 동네였지만 예쁘게 피어있는 동백꽃과 잔잔한 바다, 그리고 바다가 들려주는 파도 소리, 은은하게 풍겨오는 바다 내음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매력이 많은 곳이었죠. 여기는 왜 데리고 오신 건데요? 영현아, 저기 봐. 등대가 참 예쁘지 않아? 여긴 왜 데리고 오신 거냐고 물었어요. 내가 밉지? 친엄마도 아닌데 계속 친엄마 행세나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맨날 싸움이나 해서 소년원까지 갔다 왔는데도 나는 네 손을 잡고 이런 것이나 오고 내가 너 같았어도 참 이해 안 갔을 거야.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영현아, 엄마도 고아였어. 나 낳아주신 분들 얼굴도 몰라.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일 때까지 쭉 너희 쌍둥이들이 있던 고아원에서 자랐고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어. 그렇게 행복해지려던 순간에 사고로 양부모님들을 잃었고 내가 사랑했던 남편도 나를 버렸단다. 엄마 인생 참 기구하지. 저는 막내의 손을 잡고 덤덤히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알고 싶진 않았겠지만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지만 희한하게 막내에게만큼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고 저는 그냥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고아원에서도 양부모님께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받은 사랑을 돌려준 것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서 입양을 선택했어. 그때 엄청 작고 꼬물거렸던 너희 내 쌍둥이들을 만났고 난 고민 없이 너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지. 비록 10달 동안 배 아파 너를 낳은 친부모님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엄마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다는 거. 그리고 네가 아무리 말썽을 많이 부리고 사고를 친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너에게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쭉 네 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엄마는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해, 영현아. 너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야. 그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내 아들.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막내는 더 이상 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막내를 데리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며 함께 풍경을 보고 마음을 비우고 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는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첫째에게도 말을 걸어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정말 폐쇄적이고 반항적이었던 성격은 어느덧 점점 변해갔고,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정도로 막내 아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에도 변화가 생겨 담임 선생님들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올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졸업식 날 듬직한 4명의 아이들이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친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아이들은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직장인이 되었지만, 대학을 가지 않은 막내는 사진 일을 해보고 싶다며 여러 스튜디오를 전전하며 사진 기술을 배우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각자 독립을 해서 떠났습니다. 바쁜 아이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만 연락을 하고 집에 들리고는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화를 걸면 안 받거나 받아도 간단한 안부만 겨우 물었습니다. 항상 바빠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좋은 곳에 쓰기로 하여 이제껏 손 하나 댄 적 없던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사기당하게 된 것이죠.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불려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고 남은 돈으로는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돌아가신 양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에게는 순식간에 이 작은 집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두 번째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엔 막내만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없었죠. 그리고 막내는 제 형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올 무렵 막내의 통화 소리도 귀에 들려와 박혔죠. 엄마 사고로 병원에 계셔. 빨리 와, 다들. 뭐? 엄마가 사고로 다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별 볼 일 없다고? 친엄마도 아닌데 왜 오냐고?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다 듣지 않아도 대충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돈 없고 다치기까지 한 어미가 짐이겠죠. 이야기를 듣다 일어나려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뜬 것을 본 막내가 의사 선생님을 불렀고,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차에 그다지 세게 들이받진 않았지만 허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동을 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하며 생활을 해야만 했죠.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사기부터 교통사고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날 버린 것까지. 저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키운 아이들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미칠 듯한 배신감마저 들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누워서 울다가 진정이 된 이후 막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이들은 이미 본인이 입양하라는 사실과 제가 수십억 대 자산가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물려받은 재산조차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와 연을 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막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저 허탈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망쳐놓은 사람이 되어버렸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엄마는 제가 지킬 거고 제가 엄마의 다리가 되어드릴 거예요. 저 어릴 땐 정말 말 안 듣는 꼴통이었고 엄마 속만 썩이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엄마 아들, 지금은 정말 유명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저를 지켜주겠다 말하며 휴대폰으로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바깥 풍경과 웨딩 사진을 결합한 사진을 촬영하여 이 업계 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인터뷰 기사였죠. 어릴 적 제 속을 그렇게도 뒤집어 놓던 아들은 국내 웨딩 촬영 쪽으로는 꽤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쟤는 커서 뭐가 될까? 저거 커서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겠어? 라는 소리를 듣던 막내 아들은 본인이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찾아 하면서 서서히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크게 잘해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길을 잘 찾아간 막내 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못난 엄마의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돼가지고 네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엄마가 저 바닷가에, 엄마가 힘들 때마다 갔다던 그곳에 저 데려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그때 맡았던 바다 냄새, 들려왔던 파도 소리, 붉은색 항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지.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엄마가 제 친엄마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고 사진을 배웠어요. 엄마가 그때 보여준 풍경,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바다의 모습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아니에요. 정말 소중했고 아직까지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기억 덕분에 남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진작가가 된 거고요. 엄마 덕분에 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절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라고 생각해요. 막내는 그 시절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선택했던 그날이 막내 아들에게는 인생을 뒤바꾼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살 것이라고, 본인이 이제는 저를 지킬 차례라고 막내 아들은 제 눈을 보며 굳게 다짐을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또 눈물을 보이니 막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본인에게 가족은 저 하나뿐이라는 말과 함께 그날 이후 저는 막내 아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치 못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화장실에 갈 때나 어딘가 이동을 할 때에는 항상 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가 귀찮을 법도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단 한 번의 귀찮은 내색 없이 웃으며 저를 보살펴 주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 날이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 예쁜 풍경들을 눈에 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좋은 풍경을 보여주며 마음을 정화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저의 아들이 다리가 불편한 저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있네요. 지금도 저희 모자는 하루하루 추억 속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을 겪게 됩니다. 꽃밭에 들어놓은 것처럼 행복한 날도 있을 테지만 세상 거친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는 것처럼 힘든 날도 분명히 존재할 테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행복이나 불행이 찾아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은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행복은 사람을 붕 뜨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 있어 쉽게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있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이 굳고 날이 개어 다시 햇살이 비추는 날도 꼭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늙은이의 이야기가 너무 길고
지루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되도록 빛으로 가득하기를 빌며 이 사연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 별의별 상황과 아이들을 만나게 되지만 얼마 전 제가 마주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아내가 여기에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듣고 말을 해주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아마도 제 사연을 들으면 아내가 좋아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도 막상 제 이야기를 하자니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그래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또 제 자랑 같아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또 남사스럽다고 할까요? 제가 과학 선생이라 말을 재미있게 하는 재주는 없지만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시작이 너무 거창했네요. 하하.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흔히 달동네라고 부르는 판자촌에서 자랐죠.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울퉁불퉁한 골목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 남은 집이 몇 없을 때 나타나는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몇 번을 미끄러지는 그런 위치였죠. 차는커녕 걸어서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길에 계단도 겨우 시멘트를 바를 때 만든 울퉁불퉁한 비좁은 모양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험하고 후미진 그 길을 겁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잘도 다녔었습니다. 심지어는 뛰어다니기까지 했죠. 부모님은 매일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야근이라도 있는 날은 부모님을 기다리다 잠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누나는 저를 챙기며 학교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겨우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은 누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일을 해냈죠. 하지만 저는 고맙다기보다 당연하게 여겼고 누나는 공부를 잘했음에도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아닌 상고로 진학하며 3학년 때부터 취업에 나가면 내가 너 학비는 댈 테니까 너는 대학 갈 생각하고 공부해. 너라도 대학 가서 우리 집에도 대학생 한번 나와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누나의 그런 결정을 부모님은 안타깝고 미안해 하셨지만 막지는 못하셨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저는 그때 누나의 말을 듣고서야 그동안의 모든 누나의 희생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국립대학 사범대학에 차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액은 아니어도 장학금이 나왔고 누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지방 국립대에 간 것을 아까워하긴 하셨지만 제가 서울로 가면 발생할 여러 부대 비용을 생각하시곤 이내 받아들이셨습니다. 돈이 참 무서운 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그 화목함에는 부모님의 노력과 누나의 희생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봉사 동아리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든 다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마음은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가족 생각으로 그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군대 가는 날 훈련소 앞에도 배웅 나오지 못할 만큼 바쁜 가족들이었지만 아침에 출근을 하며 눈물로 배웅하던 모습이 제대할 때까지 잊히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과 누나가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 복귀하는 저를 다시 보낼 때마다 그 표정을 하신 탓도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그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항상 있었죠.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무렵 저희 집은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달동네를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아래로 내려왔고 마당도 그럴듯하게 있었죠. 부엌 겸 거실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밥솥을 제일 먼저 안고 들어가시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결혼 생활 27년 만에 장만한 내 집이니 어머니의 그 감격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 곁에서 함께 눈물 짓던 누나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졌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 그 집 도배와 장판을 저와 직접 하시며 손을 보시면서도 재석아, 이제 우리 집도 있고 엄마랑 내 걱정은 말고 임용고시 준비할 생각만 해라. 너가 선생님만 되면 이 아버지는 소원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고 며칠은 집들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네 잔치라도 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만큼 힘겨운 삶을 사셨기에 그만큼의 축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셨죠. 누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남은 대학 생활을 했고 임용고시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까지 공부로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더 노력했습니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안 됐으니까요. 할 수 있다면 되도록 빨리 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일이었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바람이었기에 반드시 저는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치른 임용고시에서 저는 보기 좋게 미끄러졌습니다. 충격과 실패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새도 없이 죄책감으로 몰려왔죠. 온 가족의 염원이자 바람인데 해내지 못했으니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며칠은 제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웅크려 지냈습니다. 재수를 하자니 돈 걱정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 저를 이끌어낸 것은 누나였습니다. 재서가 원래 임용고시는 처음에 되기가 힘들다며 그렇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거 아니야? 포기할 거 아니면 얼른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라며 제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던 누나도 함께 울더라고요. 바보같이. 야, 이 멍청아. 온 가족이 너 때문에 다 고생하는데 그 시험 하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 라고 다그쳐도 저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런 위로를 받으니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밥도 큰 그릇에 반찬을 얹어놓고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고시학원은 다녔지만 고시원이나 고시촌으로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그렇게 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매일 악몽을 꾸었고 매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집을 산 부모님의 대출금을 함께 갚지도 못했고 누나에게 신세를 갚지도 못하고 있으니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희생하는 가족에게 부채를 지게 되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공부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짐이 아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짐인 저는 쓸모가 없이 느껴졌거든요. 그 간절함이 통한 것인지 저는 두 번째 임용고시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더군요. 부모님께 알리고 누나에게 알리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셨고 어머니는 제게 수고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 장하네. 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누나는 이제 성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 멋지다.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누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해. 누나가 나보다 공부 더 잘했잖아. 지금이라도 누나 하고 싶은 공부해. 이젠 내가 뒷바라지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시가 끝난 후 임명되기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누나가 재수학원에 다니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 손을 잡으며 아이고, 우리 동생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야, 근데 이제 누나가 나이가 30이야. 무슨 대학을 가? 하기에 누나 아직 안 늦었어. 이제 30인데 앞으로 뭘 하든 남은 시간이 더 길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울먹울먹 하더니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더군요. 그 마음이 느껴져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누나가 취미처럼 고등학교 문제집들을 사서 풀고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을 저도 돕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 누나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뒤늦은 수험생 생활을 시작한 누나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저는 누나의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학원 보조 강사 일을 했습니다. 누나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다행히도 임명은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된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순진했고 잘 따르는 학생들도 생겼죠. 재밌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제가 가진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는 건 꽤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임명이 되었기에 운동장에 단풍이 지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남자 중학교였는데 항상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축구, 농구, 캐치볼 등등을 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나 학원비와 용돈을 빼고 부모님께 생활비 하시라고 드릴 돈을 빼고 적금을 들고 나면 제 용돈이라고는 20만 원이 다였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 제게 해준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우쭐한 마음은 가질 수 없었지만 그저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누나는 그해 치른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고 제가 졸업한 도립대학의 수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며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저와 같은 이유로 지역 대학을 선택한 누나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내가 대학 문턱을 밟아보는 게 어디니? 너도 이 대학 나왔으면서 뭘 그래?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저는 등록금도 못 해줬는데 뭘. 누나는 내 등록금에 학원비, 용돈까지 다 줬잖아. 나는 이제 겨우 조금 갚았어. 앞으로 더 갚을게. 용돈 걱정은 말고 공부해서 면허시험 한 번에 붙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부모님은 너희는 정말 절로 컸다. 절로 컸어. 라며 대견해 하셨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 죄책감이 어우러진 감정을 주고받으며 돈독해졌습니다. 전쟁통에 전우 같아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아닌 돈이라는 적을 이겨내는 전우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새학년이 되며 저는 담임반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첫 담당 반을 맡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크더군요. 중학교 2학년의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혹시나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생기면 어쩌나, 폭력 사건이 나면 어쩌나, 왕따가 나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휙휙 스치긴 했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설레어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젊은 남자 선생님을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학교이긴 했지만 좀 더 농촌 지역이라 그런지 더 순박하고 거칠거칠해 보이는 아이들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잘 맞춰나갔습니다. 그러다 반장으로 뽑힌 녀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목 선생님들께 혹시나 문제집 제가 풀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깝지 않도록 잘 풀어서 검사 받겠습니다. 라며 예의 있지만 밝은 얼굴로 말하는 녀석에게서 저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 녀석처럼 그렇게 싹싹하진 못했지만 가정 형편을 아시는 선생님이 의례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렇게 한가득 문제집을 주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녀석의 가정 환경 조사서를 보니 할머니 한 분이 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녀석이 1학년 때부터 교무실에 와 그렇게 선생님께 부탁을 했고 선생님들도 흔쾌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씩씩한 녀석이라 굉장히 예쁨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사랑을 주고 키우고 계셨겠죠. 그런 녀석을 위해 담임인 제가 문제집을 모아 전달하고 나니 옆자리 한문 선생님께서 민철이 참 착하죠? 애가 구김이 없어요. 이 동네 애들 거의 그렇지만 쟤는 유난히 그래요. 작년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고는 울상한 걸 본 적이 없어. 학원도 안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나 몰라. 라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기특했습니다. 돕고 싶었고요. 민철이를 불러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 계셨지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그래서 그런지 민철이를 보면 선생님 학창 시절이 생각나서 좀 돕고 싶은데 민철이가 필요한 게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웃던 녀석이 얼굴을 굳히더니 선생님, 제가 할머니와 둘이 살고 문제집 달라고 하니 불우이웃 같아서 그러세요? 라며 묻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선생님,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사는 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고 부족한 면이 있는 건 맞지만 문제집을 챙겨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벌써 누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버렸다면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힘든 거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감사하지만 이렇게 절 챙겨주시고 싶었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을 존경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전처럼 웃어 보이더군요.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런 녀석이어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특혜를 주거나 더 챙겨줄 순 없었습니다. 가끔 방과 후에 민철이 집으로 가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할머니가 편찮으시진 않은지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같이 가서 하곤 했죠. 그러는 사이 민철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민철이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작지만 할머니가 농사 짓던 땅을 팔고 살던 집을 팔아 작은 방 하나를 구해 지내며 고등학교 진학하는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나서서 도왔는데 민철이는 제가 나서서 선생님들이 더 나서 주셨다며 유난히 저를 더 따랐습니다. 워낙 넉살이 좋은 놈이라 다른 선생님들께도 잘했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더 하더라고요. 민철이를 돕다 보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봉사 나갔던 보육원에 연락해 한 아이를 지정해 다달이 후원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제 형편상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기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자 보육원 원장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의 여자아이를 연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학원비 20만 원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같이 민철이를 돕던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민철이 덕분에 제가 장가를 가게 된 거죠. 알고 보니 도덕 선생님이 그 마을 출신인데 제가 그렇게 농사일을 나서서 하는 것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형편을 이야기했더니 다 상관없다고 하여 교제를 시작했고 저희는 4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지만 형편상 제가 먼저 다가가진 못하고 있었거든요. 누나 용돈과 부모님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하는 형편인데도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족분들이 그만큼 희생하셨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다 괜찮아요. 라며 말해준 천사 같은 여자였기에 저를 그만큼 기다려주어 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쯤이 되었을 때 부모님 대출도 다 갚았고 누나도 이제 학교 남은 기간에 용돈은 내가 모은 돈으로 해볼게. 나도 회사를 10년 다녔다. 너가 준 용돈도 아껴 썼고 진작 너 도움 안 받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라고 하더군요. 고졸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 없는 건 당연했는데 그렇게 저를 안심시켜줘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교 앞에 월세방을 구해 결혼을 했습니다. 민철이는 제 덕분에 결혼했으니 행복하세요 라며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에게 꼬박꼬박 연락하는 아이들 중 민철이는 항상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의 생활은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예쁜 딸과 아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는 와중에 보육원에서는 매달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그 아이가 중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뵙고 싶다는 편지였죠. 점점 더 드는 학원비도 제가 부담을 했기에 너무 송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는 인사가 전부였던 편지는 아이가 중3이 되었을 무렵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말라고 보육원 원장님께 부탁드려놨고 답장에도 분명하게 만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인지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내온 사진으로 본 아이의 모습이 전부이긴 하지만 예쁘고 대견한 제 자식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농담처럼 우리 큰딸이 이렇게 컸네? 라며 함께 사진을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저의 존재를 구체화시키고 무언가 갚아야 할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생기게 될 마음의 부채를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아니까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제게 쓴 편지에 답장을 하며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쯤이면 그 말뜻을 알 것 같아서요. 그러한 이유로 나는 너의 앞에 나설 수 없다고요. 그러자 아이는 다시 보낸 편지에 후원자님의 그 마음에 더 감동을 받아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하네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함부로 해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후원자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더 열심히 할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의젓한 아이의 편지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모나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에 저도 한 귀퉁이만큼 보탤 수 있는 것이 감사했죠. 몇 년 후 아이는 의류 디자인과에 합격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를 만나고 싶다고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첫 등록금을 보내주고는 오늘만큼은 혜진이 아빠로서 말하고 싶구나. 대견하다. 너무 자랑스럽고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밥도 먹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며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혜진이에게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거든. 이제 막
더 험한 세상에 발을 디딘 너에게 내가 짐이 되고 싶진 않다. 나는 그저 너가 이렇게 훌륭히 건강하게 너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에 조금의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살겠다. 대신 혜진이는 더 씩씩하게 더 훌륭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주렴. 그리고 이렇게 가끔이나마 소식을 전해주면 고맙겠구나. 등록금은 나의 마지막 후원이다. 보육원 원장님께 들어서 너가 기업 후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널 위해 모은 등록금이라 보내고 싶었어.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아이에게 절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 편지를 보내주었고요. 누나는 수의사가 되어 유기견 봉사를 다니다 만난 사람과 결혼을 올렸습니다. 한 번의 면허시험에 붙어 대학 병원에서 실습 기간을 거치면서도 그 봉사는 놓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던 누나는 임신 중에도 봉사를 나갔습니다. 매형도 같은 병원에서 같이 봉사 다니던 수의사라 부부가 함께 부지런히 지금도 다니는 중입니다. 부모님은 저와 누나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본인들 노후 대비는 본인들이 하신다며 지금은 작은 채소 가게를 하시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덜 힘들고 덜 벌지만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년 넘게 열심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시는데 농사 짓던 분들이라 도시 생활을 답답해 하시기에 제가 아이들 조금 더 크면 시골로 가자고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점점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니 전원 생활이 그립기도 해 더 나이가 들면 농촌에서 살고 싶거든요. 가파른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던 그때보다 민철이네 농사일을 돕던 그때가 마음이 더 편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제는 편한 것을 찾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겠죠. 풍족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라 아직 뒷받침을 해주려면 한참이긴 하지만 여전히 후원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처럼 지정 후원은 하지 않고 그 보육원에 일정 금액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 정을 주고 정을 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는 간간히 편지를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취업을 했다며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회사 제품이라며 옷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여성복이라 아내가 좋아하긴 했지만 보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려 그러지 말라고 했죠. 저와 소식이 닿지 않으니 아이는 많이 힘든지 만나자고 안 할 테니 답장이라도 해달라며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릴까 봐요. 아내는 아이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제 결심은 지지해줬습니다. 제가 가졌던 부채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에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준 것이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편지를 가끔 받기만 하는 것으로 아이의 소식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3개월 전쯤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거절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고아이고 남편 될 사람도 가족이 없어서 회사 사람들과 친구들이 하객이 되어 주실 것 같은데 후원자님을 꼭 모시고 싶네요. 제발 이번엔 뵐 수 있길 바라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가 쓸쓸히 식장에 입장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킨 제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란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러지 말고 결혼식은 가서 축하하고 오지 그래요. 아이가 그런 날 더 쓸쓸할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된 민철이가
오랜만에 찾아오더니 품 안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색시될 사람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색시가 갑자기 아파져서요. 더 늦으면 줄에도 부탁 못할 것 같아서 저만 왔어요. 나중에 다시 소개할게요. 줄에 봐주실 거죠? 라며 웃는 아이와 함께 웃으며 야 임마 내가 몇 살인데 벌써 주래니? 라면서 날짜를 보니 그 아이와 같은 날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혜진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축하한다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데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다. 너와 결혼하는 그 사람은 참 행운하구나. 너처럼 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게 되어서 나도 결혼하고 더 행복해진 사람으로서 너에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보장한다. 행복해라. 그리고 이제는 소식을 전하지 말고 너의 가정에 더 집중하렴. 이젠 나는 잊어도 된다. 나도 너를 가슴에 품고 잘 살길 기도하마. 알았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자. 그저 그거면 되겠다. 라는 편지를 쓰면서 제 마음도 동요가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와는 그렇게 작별을 고하고 마지막 편지와 축의금을 보육원 선생님께 전달해달라고 드리면서 더는 편지를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도 저를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와 안녕을 고했습니다. 민철이의 결혼식 날이 되어 서울까지 가야 하니 일찍부터 서둘러 아내와 길을 나섰습니다. 민철이 색시될 사람이 만들었다며 제 양복과 아내의 정장을 보내주어 오랜만에 멋을 내고 나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날이라 그런지 더 좋았습니다. 주례사를 쓴다고 썼는데 잘 쓴 건지 곱씹고 연습을 하면서 가다 보니 금세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장에 들어서는데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의 애식장이더군요. 그 아이가 여기에 같이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져 혹시나 싶어 청첩장을 보니 오민철, 나혜진 이렇게 이름이 나란히 있더라고요. 혜진이는 이름만 알고 성은 몰라 다른 신부의 이름을 보니 함혜진이라는 이름도 있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해 민철이와 인사를 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 인사하다 보니 주례를 하러 식장으로 들어가 대기를 해야 하더군요. 워낙 친구들이 많은 녀석이라 거기서 동창회라도 하려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디에 떨군 건지 주례사 적은 게 없더군요. 아찔했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겠구나 싶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신부나 신부 부모님, 다른 하객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때부터는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무슨 오디션이라도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며 올라간 주례석에서 성혼 선언문을 읽고 아득해져 오는 정신을 붙들고 민철이와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주례사를 적어온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줍게나마 주례사를 해보겠습니다. 매끄럽질 못해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신랑 민철군은 제가 처음 맡은 담임반에 반장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를 도우며 학원 한 번을 가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을 받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니 입이 풀려지는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신랑 민철군에게 제가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으니 자신은 마음만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정도로 신랑 민철군은 의지가 곱고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흐트러짐 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대견한 학생이므로 결혼 생활 역시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 민철이가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외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리고 판에 박힌 잘 살아라, 양보해라, 존중해라, 믿어라 같은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황하니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준비된 게 없으니 제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랫동안 후원하던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민철군의 결혼식도 결혼식이었지만 그 아이가 저를 보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가질 것 같아 끝까지 보지 않기로 한 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신부 혜진 양을 보니 그 아이도 저렇게 아름답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합니다. 오늘은 제 자랑스러운 제자와 만난 적은 없지만 제 큰딸이 결혼하는 날이라 마음이 괜히 붕 뜨고 좋습니다. 날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횡설수설했으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세상의 모든 신랑 신부들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우리 민철 군과 그 아이가 조금 더 특별하게 행복하길 바라며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신랑 신부 잘 살 거라 믿습니다. 라고 주례사를 마치고 신랑 신부를 내려다보니 신부가 거의 쓰러질 듯 울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고 있는 신부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 신부가 그 아이구나 하고요. 괜한 소리를 해서 저 아이가 나에 대해 알아버렸구나 싶어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종종거려졌습니다. 주례와 찍는 기념사진을 위해 기다리라는데 그대로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를 마주본 그 아이는 저예요, 혜진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걸 그렇게 제 애를 태우셨어요. 라며 다시 울먹거리더군요. 예식장 직원이 신부님 더우시면 화장이 너무 지워져서 안 돼요. 라며 화장을 고쳐주는데도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주어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럼 돼. 알았지? 라며 손을 잡아주니 퉁퉁 부은 얼굴로 웃더군요. 민철이는 옆에서 함께 울어 더 부은 얼굴을 하고는 선생님, 저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저희 셋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아니었으면 삐뚤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덕분에 잘 자라 장가 갔습니다. 라며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와 아내를 패백실로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더니 저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미처 패백비는 준비를 못해 당황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절 받으셔도 된다며 웃더라고요. 보기 좋은 한 쌍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주례를 봐달라고 했을 때 내 나이에 무슨 주례냐라고 한 것이 무색하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풍족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인사를 와서 밤이 늦도록 자신들이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보육원 이야기 등등을 하며 울고 웃고 다음날 갔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들어서인지 저희 부부도 함께 울고 웃고 했죠. 아내는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와서는 당신 덕에 나까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쑥스럽더라고요. 달동네 꼭대기에 살던 제가 조금 살만해져서 베푼 것 뿐인데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니 좋긴 좋았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제가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와 혜진이는 안부 전화도 하고 가끔 와서 밥도 먹고 갑니다. 둘이 싸우고 화해하며 올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정말 인연은 있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드신 줄은 알지만 조금만 주변에 누군가를 보태어줄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철이와 혜진이도 후원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보, 당신이 있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다. 고마워. 라고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